여보세요. 제가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보통 가게에서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여기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라디오처럼 즐겨 듣곤 해요. 읽어주시는 분이 어찌나 실감나게 연기를 잘 하는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줄 모르곤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써서 보내보고 싶어졌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왔거든요. 우선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엄마 얼굴도 모르고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에 대한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기억으로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리워하는 아이의 엄마 얼굴도 모르니까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참 내성적이고 어두운 아이였죠. 모습이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고 밝고 애교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입양 후보에서 제외되곤 했어요. 하지만 7살이 되던 때 초등학교를 앞둔 시점에 한 나이 많은 교사 부부가 저를 입양해 주셨어요.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죠? 훌륭한 냄새가 풍기던 아름다운 아주머니가 어린 시절에 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딸 같은데 라며 제 손을 꽉 잡으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웠는지 기억이 나요. 나는 어머니를 알아봤다. 그 후로 어머니가 아니라 하고 입양된 나는 이곳을 떠나 천국이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곳은 내게 지옥 같은 곳이었다. 그들은 나를 학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처음에는 잘 대해주셨다. 나는 처음으로 내 방을 가졌고 가족과 식사도 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쁜 인형도 받았다. 그러나 너무 오래 자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딸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특히 어머니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경계하셨다. 내가 아기를 만지려고 하면 아기가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어느 밤 내가 자고 있을 줄 알았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애가 질투해서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보호 관찰소로 되돌려보내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제가 휴식을 취했을 때 그때 나는 직감했습니다. 곧 나는 이곳을 떠나고 다시 고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몇 달 후 나는 유족들에게 파양당하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후 나는 더 성실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더라도 나쁘게 접근했고 당연히 다른 가정에서도 입양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사탕을 주어 배고픈 아이에게 먹게 했지만 빼앗기래서 생각하면 그 아이가 사탕을 먹기 전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입양되지 못하고 혼자가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보육원을 졸업하고 정부처럼 약간의 자립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돈으로 나는 보육원 근처 작은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다른 대도시나 서울로 이사해보려 했지만 내가 자란 곳을 떠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대학은 꿈도 꾸기 어려운 나는 급하게 취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특출난 능력이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항구에서 생선을 경매하고 남은 생선을 사서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다 가까운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싱싱한 생선을 쉽게 얻을 수 있었죠. 내성적이었던 나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내일 밥을 먹을 쌀이 없고 다음 달에 전기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 강함을 깨달았어요. 시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주머니들에게 무덤덤한 농담을 던지며 생선을 팔게 되었어요. 생선을 다 판다고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벌어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운 좋게 많이 벌기도 했고 그 돈을 수표에 넣어 통장 잔고가 점점 늘어갈 때마다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시장 근처에 안락한 가게를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시장 모퉁이에서 돗자리 하나를 깔고 생선을 팔았거든요. 다른 이들에게 비참하다 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력하여 살아남는 것에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부터 생선을 잡아 시장에 나와 판매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 한 생선 가게 주인이 다가와서 너 이 망할 십 언제까지 쥐새끼처럼 다 처먹어야 해? 다음엔 밥그릇도 훔쳐갈 거야 라며 고함을 질렀어요. 당시에 나는 시장 상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의 행동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았고 허가 없이 장사하는 것을 비난했죠. 가시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길가에 진열대를 펼치고 채소나 생선을 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저는 시장의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 입구에서 떨어진 골목길에 직판을 깔고 팔았어요. 상인들은 유인자로 제게 다가오지 못해서 답답해했어요.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 중엔 어릴 때 살아본 적이 없어 낯선 자들이 있었죠. 좀 무례하게 다가와서 자살맨보다 괴롭지 않게 해줄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비를 걸어온 아저씨는 특히 더 나태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다면 내가 남자의 맛을 가르쳐 줄까? 라고 말하며 내가 여성으로서 그의 마인드를 만족시키면 내 여자친구를 버리고 날 챙겨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를 거절하고 일어섰어요. 계속해서 그의 성적인 발언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 이후로 그 아저씨는 저를 적대적으로 대해 매일같이 오면서 장사를 멈추라고 협박했어요. 참지 못해서 아줌마 빌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무래도 아줌마 때문에 몇 일째 장사를 못해서 입속이 까무러졌는데 너무하시네요. 하고 꾸짖었지만 그렇자 아줌마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두통 네 사람이 탁업 시코기에 너 때문에 우리 집 매출이 절반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어 라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나도 참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팔면 얼마나 벌어먹겠어요. 겨우 생선 한 두 종류로 팔기도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아줌마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러세요? 나가 아줌마 대신에 이런 거야 지나가는 거지 않아요? 하고 숨가쁘게 말했어요.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정말 어리석게 보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마지막 한마디가 아줌마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아요. 아줌마는 얼굴이 붉게 달아다니면서 내가 언제 내한테 대행을 했어? 너 이 여자야. 하면서 손을 번쩍 들어 올렸어. 그대로 지붕을 뚫어버리게 대할 것처럼요. 전 차라리 119에 신고하자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신 아줌마는 더욱 적단 것 같아요. 왜 이러니? 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놀란 나는 감았던 눈을 다시 열었어요. 커다란 덩치의 남자가 그 아저씨의 팔목을 잡고 뒤로 밀고 있었어요. 그게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아저씨에게 보자 하지 말아요. 이 동네에는 아저씨가 이 여자한테 축을 다는 행동을 알고 있지만 아저씨의 마누라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여자한테 편을 들어줄 거예요. 이라고 말했어요. 아저씨는 화를 내려고 했지만 남자가 손을 붙잡으며 힘을 주자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어요. 이 팔 좀 놔줘. 이런 짓은 그만둬. 약속해줘. 그러자 남자는 앞으로 그 여자한테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동네가 시끄럽고 생활하기 어려워서 고민했어요. 아저씨가 최근에는 자랐다 알겠어. 팔 좀 놔줘 라고 말했어요. 남자가 팔을 풀어주자 마치 꽁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도망갔어요. 그 순간 우리는 안도한 기분이 들었어요. 느끼했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남자에게 도와줘서 고마워하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저런 걸 가지고 뭘요 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말해요 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정말 편하게 생선을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 이후로 자꾸 눈만 감으면 그 남자 얼굴이 생각나고 지금 어디서 뭘 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결국 생선을 잊을 수 없어서 관 파란 날은 시장에 있는 국밥집을 괜히 기웃거리게 됐죠. 차마 안에 들어가서 그 남자 얼굴을 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그게 그 남자 눈에는 다 보였나 봐요.
하루는 닫혀있던 국밥 친분이 확 열리면서 그 남자가 나오더니 왜 맨날 와서 기웃기웃거리다 그냥 가요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당황한 저는 막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돼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죠. 남자가 밑반찬도 내어주고 물도 주면서 맛있게 먹어요 하고 웃는데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중간에 그 남자가 입에 맞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도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만했죠. 그 모습이 우스워 어떤 걸까요? 남자는 그런 저를 보고 픽 웃더니 맛있으면 매일 도와요 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저녁 국밥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그쯤 되자 저도 제 감정을 깨달았죠. 그게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그 남자는 부모님과 함께 국밥집을,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부모님이 가게를 보시고 밤에는 그 남자 혼자 가게를 지켜보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어요. 남자의 부모님이 있었으면 드나들기에 쑥 쓸 테니까요. 남자는 성씨라고 해요. 손님들뿐만 아니라 이 육각 쪽에서도 어른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고아들에게 시장의 천재 입맛이 넘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남자의 딸인가 국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가게에 들어오다가 그 남자가 맞은편 과일 가게의 딸과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우습게도 질투가 났어요. 여자친구가 없어도 그런 스스로가 참 한심했어요. 결국 국밥을 절반 남겨두고 계산하고 싶다고 하니 그 남자가 놀란 듯한 표정으로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면 국물이 좀 맛이 없어서라고 의아해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이 아니라 그냥 입맛이 없다고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 쉽게 튀어나가 버렸어요. 과일 가게의 딸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해서 입을 막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던 그 남자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투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차마 아니라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랬으니까요. 얼굴만 시빨개져 쫀 남자는 그런 제보를 꼬집더니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나 좋아해요 하고 묻더군요. 이번에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망설이다 고개만 끄덕끄덕했죠.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그럼 내일 가게 마감하고 같이 영화 볼래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생애 첫 데이트 신청이었어요. 약속을 잡고 도통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그 남자와 같이 영화관에 나란히 앉고 나서야 꿈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봤던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너무 긴장해서 무슨 내용인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남자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낡은 원룸이라서 좀 부끄러웠지만 남자는 고맙게도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자에게 바르다 줘서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하고 인사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가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몸을 숙여서 저한테 입을 맞춰 준 제 인생 첫 키스였어요. 밀어내야 하는 게 아닐까, 나를 쉽게 보면 어떡하지 하는 온갖 걱정이 휘몰아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남자의 입술을 가만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어요. 길고 긴 입맞춤이 끝나고 남자가 저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입을 막고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상황을 바라보던 그 남자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질투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차마 아니라 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랬으니까요. 눈을 맞췄어요. 그리고 설마 첫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에게서 제가 너무 서툴러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해하면서도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 같았어요. 말없이 고개 끄덕이며 남자는 아이고, 그럼 내가 책임져야겠네 하며 말했어요. 정말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국밥집으로 출근하고 돈을 벌어 사귄 남자와 데이트를 했어요.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제가 5살이나 많은 남자친구는 다정하지만 어른스럽게 대해 주었어요. 처음이었던 모든 것들에 서툴어하는 나를 배려하면서 연애를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우리의 사귀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시장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 들은 것 같았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제가 시장에서 유명한 떨이를 파는 오아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같이 생산을 마치고 가게로 갔는데 남자친구 대신 부모님이 계셨어요. 당황한 나는 그대로 가게를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나를 붙잡아 말했어요. 아가씨, 잠깐 여기 앉아봐요 등 사귀기에 관해 얘기할까요? 저는 어쩔 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머님의 눈길엔 정말 쑥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은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어이하지 않다며 진정하라고 조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와 만나거나 사귀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면 남자친구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한지 모르겠다며 비싼 옷과 음식만 사주고 마음에 드는데도 시장에 가지 말라는 제한까지 두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국밥가게는 물려주기 싫었다는데 그 뒤늦게 정신 차리고 국밥가게를 물려주고 싶다는데 말이나 하시는데 말싸움이 심하게 벌어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장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와 사귄다고 하는데 이 아가씨의 부모가 없다는 사실의 부모로서 어렵고 속이 울리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변덕스러운 말로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아버님이 정말 억울한 듯해하며 앞으로는 강덕이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해야 했고 결국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겠습니다. 못했어요. 몸이 너무 무겁고 자꾸 속이 메이는 것부터 20살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다시는 생선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작은 분식집에서 일했어요. 음식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은 혹시 님 신앙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성교육을 받지 않아서 몇 달 동안 생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2줄이 떴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신이 맞았어요. 3개월이라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여자로만 만족할 수는 없어서 사실을 알렸어요. 쟤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자식을 낳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그들은 정말 놀랐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 머리칼을 잡으며 이 여자가 우리 아들과 안 만나겠다고 헤어지겠다고 했는데 하면서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와 아버지도 말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머니에게 죽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제 아들의 아내로 지우라고 일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원하던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로 식을 올리지 않고 결혼신고만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가 약속을 했었지만 시어머니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부조의 요구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작은 빌라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상황은 예상보다 어려웠는데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임신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집안일을 나에게 맡겨놓고 국밥을 만들고 식재료를 손질하며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 등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게 했다. 시아버지는 계산을 담당하고 남편은 돼지고기 손질과 서빙을 도맡아 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니는 청소나 빨래를 하라며 나에게 약속을 했다. 특히 음식을 통해 나를 차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식사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시간보다 늦은 오후에 식사를 했다. 저녁은 식당이 문을 닫고 난 뒤에야 할 수 있었다. 먹고 말아서 그렇게 제때 챙겨 먹지를 못하는 만큼 남편과 시아버지는 밥과 반찬에 까다로웠어요. 푸짐하게 많이 먹는 것을 선호해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치곤개를 구성하여 국, 제육볶음,
돈가스, 잡채, 생선조림 등 다양한 반찬을 차리고 제공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맛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먹는 반찬 정도는 반드시 시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그것이 시어머니는 참 고가드 들었나 봐요. 나는 시어머니가 준 반찬에 젓가락이라도 치면 정말로 무서운 눈초리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뭐신지 임신했는데 이렇게 맵나는 음식을 먹나. 아이한테 좋지 않을 텐데 넌 이거라도 먹어라며 남은 돼지 부산물을 강요했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임신부에게 좋다니까 라고 하셨죠. 밥도 가령에다 뜨거운 밥은 아이가 놀랄 수도 있다며 항상 절반만 주셨어요. 처음엔 남편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임신부에게 어떤 음식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몰랐기에요. 하지만 정기검진 때 병원에 묻니 임신부는 그저 먹고 싶은 걸 다 잘 먹는 게 최고라면서요. 그날 점심 때 처음으로 남편 앞에 놓인 제육볶음을 젓가락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만 바라보며 얘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음식은 임신부에겐 금지라고 하며 역정을 내셨어요. 평소에는 곧바로 젓가락을 내려놨을 터였겠지만 난 고속으로 제육볶음을 밥그릇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가볼까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내 싶은 대로 먹는 게 아이에게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치 없는 남편이라 그랬죠. 그럼 당신은 지금까지 괜히 내장만 먹었네. 돼지고기 내장을 하며 이러저러한 반찬을 밀어주셨죠. 그럴 때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탁 소리 내며 테이블에 내려놓고 갑자기 어지러워졌는데 좀 쉬고 싶으니까 뒷방에 좀 눕겠다. 세악, 너 좀 부축해줄래?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 뒤에 있는 방으로 갔었어요. 그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눕는 걸 확인하고 바로 일어서려 하려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CM장이 아파. 그래서 일어서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하며 나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의 팔을 주물러야만 했죠. 뒤늦게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는 이미 맛있는 반찬이 다 없어졌고 찌꺼기만 남았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내가 고기나 생선 같은 주요 반찬을 직접 만질 때마다 이쪽 저쪽 핑계를 대며 나를 방해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졌지만 혼자서는 가기 힘들었어요. 내게는 할 이야기가 있는데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닐 수 없다는 말도 있었고 별다른 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나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먹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홀몸도 아니고 임신부인데 그렇게 차별당한 느낌이었어요. 남편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중재하려는 남편이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내 편을 들면 엄마가 어떻게 내가 너를 키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을 그냥 듣다가 나의 밤을 울고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결혼할 줄 알았으면 안 했겠어요. 제 마지막 말이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었어요. 그저 당신이 힘든 걸 잘 알아주고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어 하는 작은 위로였는데 그렇게 큰 것을 바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남편이 정말 떠나자고 하면 어떡하지 겁이 나서 그때까지 남편을 사랑해왔어요. 그 후에 전시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괴롭히든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소원해져 갔어요. 임신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도 한몫했지만 전 아이만 낳으면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이를 참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욕심이 아이한테는 너무 부담이 됐던 걸까요? 아이는 어느 날 별다른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아주 무덥고 여름 날이었어요.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배는 남 산만하게 불렀는데 전 가마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육수를 나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내가 너만 할 때 나 낳기 전까지 판단다가 애 낳고 와서 다시 마저 판다따 엄살을 불처럼 생각하지 마 하면서 제가 쉬는 꼴을 못 보셨거다 욕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니 세상이 까맣게 변지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이어 갑자기 아이 심장이 멎었다고. 흔한 일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요. 가슴이 청개구리처럼 찢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언니 미련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얘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었어. 엄마란 사람이 화를 내며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컸어요. 시어머니도 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니? 남들이 주는 손길을 거부하며 혼자 테이를 끊기로 했어요. 다른 3명의 환자들이 저를 불편해하며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다정한 남편이나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지만 제게는 혼자였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던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갈 때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이었어요. 이후 시댁에서의 괴로움은 더해졌어요. 매일 가마솥 앞에서 불을 떼고 설거지를 하며 음식을 요리했지만 남편의 냉정한 태도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를 잃은 죄인으로 여겨져서 그랬을까요? 남편은 점점 냉정해졌고 제 이야기를 해도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다 밤에는 잠자리에도 들어주지 않았죠. 씨를 뿌리지 않는 밭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아이를 다시 가지고 싶었지만 그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했어요. 나는 먼저 큰 용기를 내어 유혹을 시도해도 남편은 오늘 밤에 나를 배후에 두고 누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자로서 자격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몇 번의 거절을 겪고 나니 더 이상 내가 먼저 남편에게 손을 뻗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쉬고 싶다거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자주 생겼죠. 그리고 갑자기 미용실에 가거나 파마를 하거나 새 옷을 사고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으면서 예쁨을 뽐내는 것을 보니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한 손님께서 요즘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를 만나 다니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해주었을 때 더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손님이 알려준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사장님이 말리더라도 무심하게 노래방을 둘러보면서 남편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복도 끝 마지막 방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노래방 도우미의 어깨를 잡고 다정하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떻게 여기 왔어? 라며 놀라는 얼굴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술잔과 안주를 남편과 그 옆에 있던 여자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뒤쫓아오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비참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너 창사다. 어디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와면서 도끼를 들고 있어 라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강덕수가 바람을 피우는 현장에서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고 남편이 노래방 도우미와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여자가 내조를 잘못했나 봐.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거구나 라며 저를 날려다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건 제 탓인가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남자가 애를 낳아야 철이 들고 집에 마음을 붙이는데 네가 짝떡 같은 아들 하나만 주었어. 그래서 집에 마음을 못 붙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서 남편이 변명조차 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히 지내는 것을 보며 죽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런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밥상 앞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었는지 남편은 나를 걱정한 것 같았어요. 여보, 빨리 밥 먹자 하더군요. 난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시험 삼아 얼른 와서 앉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직접 일어나서 나를 끌고 와서 밥상에 앉혔어요. 그때 눈앞에 차려진 밥상을 보니 정말 놀랐어요. 여전히 맛있는 반찬과 따끈한 밥이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 차려져 있었어요. 수녀처럼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따끈한 밥과 고기 반찬조차 먹지 못하는 내가 너무 가려웠어요. 남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난 밥상 앞에 있던 시원한 밥을 남편에게 밀어주었고 그리고 남편이 먹으려는 따끈한 밥을 내 앞에 놓고 크게 입을 떼었어요.
먼 곳에 놓인 소불고기도 한 입에 집어 먹었죠. 남편은 갑자기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남의 밥을 왜 뺏어 먹어? 하고 화를 냈어요. 나 미쳤어요. 왜 맨날 나만 찬밥에 김치만 먹어야 해요? 나도 입이 있어요. 하고 대꾸했죠. 가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보다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은 없었고, 당신은 낮에 나가서 단년과 노는데 점심에 밑반찬은 어쨌든 내가 먹어야 맞다고 매이셨어. 남편은 놀라며 허망하게 웃었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다르게 행동하셨어. 시어머니가 지러고만 보자니 하면서 수저를 들며 내 얼굴을 때렸고, 손이 내 뺨을 강하게 때리며 펠리는 소리는 와 하고 뱀발을 펼친 것처럼 화끈하게 나를 꾸짖었어. 나는 얼굴을 붙잡고 시어머니를 보았어. 남편과 밥을 바꾸었다는 것에 대해 맞길 예상하지 못했어. 주변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던 손님들도 나를 응시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 그러나 시어머니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나를 응시하며 거기서 여자가 서방밥을 받아 먹다니 그럴 수 없어. 내 아들이 이렇게 식탐이 있다면 바람을 피우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하고 말했어. 그 말에 나는 분해서 마음씨를 잃었어. 일어나서 테이블을 엎어버렸어. 반찬이 넘어지고 그릇이 깨지며 손님들도 충격을 받아 비명을 지르며 가게가 아수라장이 되었어. 당황한 남편은 미친 거 아니야 하며 고함을 질렀어. 그러나 내 귀에는 와 닿지 않았어요. 전시 어머님을 향해 제가 식탐이 있어서 이가 바람이 난 것으로 말했죠. 어머님은 저에게 지난 3년간 여름이고 겨울이고 가마솥 앞에서 뻘뻘 흘리면서 육수를 고아주었고 팔이 부서져라 설거지하고 국감 날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먹는 건 장사하고 남은 찬밥에 다 쉬어빠진 김치뿐이었어요. 어쩌다 어떤 젓가락이라도 되면 아주 죽일 것처럼 노려보고 눈치를 주셨는데 제가 그런 에 대해 서운하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식탐이 있는 건 이가 바람이 난 것이라고 말한 후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지난 3년간 모진 시집살이로 인해 쌓여있던 울분이 터진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며 어른들이 해야 할 소리를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턴 비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 거라며 손을 들어 휘둥그레한다고 했지만 전 지지 않았어요. 그저 더 이상 바람을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때리지 말라고 말할 수 없길래 더디 한번 때려봐라며 대적했죠. 바락바락 악을 썼다 흥분한 남편은 그대로 제게 손을 내리려고 했지만 그때 옆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 부부가 갑자기 달려와서 남편을 막았어요. 남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뒤로 밀어냈고 여자는 저를 꽉 껴안아 보며 몸을 감싸주었어요. 처음에는 말리려는 손님인 줄 알았지만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손님, 제가 괜찮아요 놀라셨죠. 죄송하다고 말하며 밀어내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저를 계속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하이구, 내가 이 엄마를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해하고 흐느껴야 해라고 말하면서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란 말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한 남편은 자기를 막아준 남자에게 인상을 쓰며 기 손방자간 추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뭔데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자는 말을 조심하며 빗따위 어떻게 남의 가정상과 호통을 쳤어 라고 하고 울고 있던 아내를 풍습하는 동안 그렇게 울지 않고 얼른 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수족이 놀랐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여자는 울음을 그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소개해 주었어요. 나의 친생모라고 말했어요. 매우 어린 나이에 나를 낳고 두려워서 어린 꼴춘 나를 보육원 앞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집을 꾸려주었지만 자주 나를 생각하며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성가시게 미야마라고 미안하다고 해 가족관계만 확인하고 사면 인사조차 하지 않으며 살다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이제 와서 어머니 역할을 하겠니라고 했지만 국밥집에서 쓰러지며 나를 찾아온 이부 엄마 최희 씨가 울면서 이렇다 나로 취급당하니까 이것이 내 엄마 최희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저씨도 너가 부자 내 편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서 혼자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근처의 카페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념이라도 내가 있는 집에서 집주인으로 일하다가 양조장 운영자를 만나 팔자가 됐는데도 너무 아픈 여러 생각과 힘든 일이 있었어. 어머니는 온종일 따뜻한 곳에서 밥과 고기만 먹고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만나 조금 더 행복해졌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널 버려주기가 잘못된 것을 알아. 부디 용서해주세요. 박숫 이제 나도 최대한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엄마가 돌아오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때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었겠지만 현실은 너무나 외로웠고 어려웠어요. 엄마의 따스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제 와서 왜 왔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고 아이처럼 울었죠. 아저씨가 말했어요. 나의 딸이 돌아왔구나. 이젠 내 딸이야. 아저씨는 우리와 함께 사자고 했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 목격한 순간 사랑이 끝났어요. 우리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저씨의 명함을 보고 어쩔 줄 모르던데 남편은 요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런 높으신 분이 여기까지. 여기 앉으세요. 장인어르신, 앉아서 큰절 받으세요. 장면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돌보고 있던 자신을 반성하며 며느리의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처리할 것이고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내일 다시 방문할 것을 말합니다. 며느리는 아버지의 손을 끝까지 매달려 떠날 채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소설을 만들며 자신을 위로하려는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라오며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도록 요구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달래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참 보기 흉하네요. 그렇게 무시하던 고아 며느리가 갑자기 부잣집 딸이 되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꼴이 거지도 아니고 하고 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거지? 이게 포자보자 하니까 어디 어른한테 할 말 못할 메칼이지 못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게 달려들려고 했죠. 하지만 엄마가 그런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방금 제 딸이 고기 반찬 좀 한 젓가락 먹었다고 식탐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똑똑히 틀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매달리는 게 참 추해요. 거지가 아니라면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저희 하게 두세요. 그리고 다음엔 제 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친구 중에 변호사, 판사 참 많거든요. 이 거지 같은 국밥집 이 전부인 당신들한텐 절대 없을 연줄이죠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라오르어요. 남편도 분한지 씩씩되더군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는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습니다. 전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죠. 지금은 좋은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도 꾸렸어요. 죄 짓고는 못 산다더니 시댁은 그 뒤로 쫄딱 망해버렸어요.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싹 들어서면서 저렴하고 맛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딱 한 번 남편에게 가게가 다 넘어가게 생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무시하고 삼아버지에게 전화를 넘겼던 이 다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간간히 하던 먼 친척에게 전해 들으니 빚만 수억을 지고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때때로 어릴 적 파양당했던 것처럼 또 예상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두려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불행은 잠깐이고 곧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